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10분 만에 정리하는 수소경제 핵심은 땡땡땡이다. 수소경제 핵심 정리 투자자 관점에서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금요 리포트 11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수소경제에 관한 리포트들을 다루어 보려고 했지만 지난주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술적으로 시장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 주 미뤄서 수소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오늘 활용한 이 리포트들도 그 전주에 나왔던 리포트들입니다.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때 이 수소경제가 중요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수소경제를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 10분 만에 소개를 해보려는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빠르고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하는 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참고한 리포트 어떤 리포트이냐, 1월 15일 상상인 증권에서 나온 연료전지 투자 가이드북이라는 리포트고요. 44쪽짜리입니다. 자, 그리고 1월 18일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수소경제 이해하기라는 리포트 10쪽짜리 있고요. 그리고 1월 18일 KTB투자증권에서 나온 수소산업 코리안 블루웨이브라는 86쪽짜리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그 전에 나왔던 135쪽짜리 리포트 2020년 9월에 나왔던 수소경제에 관한 리포트까지 같이 엮어서 보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안에 있어서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무려 221쪽짜리 리포트를 읽은 셈이었고요. 그리고 1월 22일 날 이베스트 증권에서 나온 2021년 수소경제 투자 포인트라는 12쪽짜리 리포트까지 한번 참고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리포트들이 있는데 이 양만 봐도 오늘은 다른 때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축약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 리포트들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에 제가 한번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증권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리포트들을 다 그냥 무료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 홈페이지 가서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바로 수소산업은 지금 최근 들어서 국가적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소산업을 육성하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 미국, 일본, 유럽도 마찬가지로 수소산업의 육성에 많은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요. 특히 일본과 독일에서 세계 수소산업을 주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후발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점, 바로 패스트 팔로워라는 거죠. 패스트 팔로워가 되어서 바짝 쫓아가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장점일 겁니다. 새해 기후환경 R&D는 수소에 중점을 두겠다. 자, 그리고 가스공사가 이름을 수소공사로 탈바꿈할 정도로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수소산업에 집중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지난달 말에 넥소를 절반 가격에 살 수 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보조금이 무려 3천만 원 이상이 제공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만큼 국가적으로 수소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중국의 수소연료 전지 생산기지를 구축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수소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플러그파워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인수하면서 일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자, 그러면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에도 투자한다라고 했는데 전기차와 수소차 핵심 부품인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분야에 대한 투자였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2월 4일인데요. 세계 최초 수소법 시행 본격화, 그래서 2월 5일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자, 수소법까지 제정을 해서 빠른 속도로 지금 수소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과거에는 여러 리포트들의 내용을 인용을 해서 핵심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 리포트를 살펴보고 중요한 부분들을 떼와서 한번 믹스를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바로 수소경제 시작이라는 타이틀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자, 수소경제가 언제 시작되었느냐? 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알게 됐는데요. 자, 바로 수소경제의 본격적인 시작은
자, 1990년 미국에서 5개년 수소 R&D 프로그램 및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사실상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90년에 미국에서는 수소에너지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수소에너지 산업이 태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자, 92년에는 수소 포함 대체연료 기반 자동차 개발을 위한 정부 기업 간 협력 체계를 구축했고, 그리고 93년도에 시제품이 나왔고, 자, 95년도에 수소 연료 버스가 공개되면서 정식 운행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수소버스 최근에도 여러 이야기들 수소트럭, 수소버스 이야기 많은데, 자, 미국에서 실제로 95년에 이미 수소버스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파워드 바이 퓨어셀 버스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 모습인데, 이게 93년도에 시제품이 나왔고 95년도부터 운행을 시작하게 된 수소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97년도에 교토의정서가 채택되면서 본격적으로 탄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탄소를 줄여야 된다. 자, 그래서 의무적으로 각 국가들이 탄소 줄이기 할당량을 배정받고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2003년에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바로 수소는 미국 청정 에너지의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수소에너지 사업 계획을 공표를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때는 본격적으로 수소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일본과 독일이 수소에너지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수소차 기술 규격 표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과 협력하면서 수소에너지 공동 개발에 나섰습니다. 자, 그렇지만 2009년에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면서 오바마 정부는 수소에너지 정책을 폐기시켰고 전기차 시대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약 20년 동안 이어졌던 수소에너지 사업에 대한 노력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수소에너지 산업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기차 시대 선언을 하면서 그 주도권을 중국이 가져가게 됐다는 겁니다. 중국이 전기차 시대에 본격 동참을 했고 수요를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으로 부상을 하게 되는 거죠. 기술적인 발전도 많이 이룩을 하게 되고요. 2009년까지 그렇게 전개가 됐고 2016년부터 탄소 줄이기, 환경 문제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수소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에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향후 수소 시장을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소차 보급, 충전 인프라 건설, 그리고 발전소 설치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수소에너지는 어떻게 생산되느냐. 자, 크게 세 가지로 생산이 됩니다. 첫 번째로 석유화학 제품에서 나오는 부생수소, 그리고 천연가스를 통해서 나오는 계질수소, 그리고 수전의 그린수소가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탄소 제로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수전의 그린수소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친환경 발전 비율이 매우 낮고 기술적으로도 아직 뒤처져 있고, 사실상 이 수전의 그린수소는 유럽과 일본이 주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가고 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수소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경제성이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자, 뭐든지 경제성이 뒷받침돼야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활성화가 되는데, 경제성이 낮다 보니까 기업 참여도 저조하고 시장 형성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국 정부가 나서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모빌리티 산업을 확대하고 발전소를 설치하겠다. 즉 수소차를 적극적으로 보급을 하고 발전소 설치를 통해서 경제성을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생수소와 계질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성이 높아지고 난 뒤에는 이 그린수소 쪽에도 시장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수소에너지 생산과 활용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산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수송 분야와 발전 분야에 집중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판 크기를 키워야지 기업들이 많이 뛰어들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면서 시장의 크기가 커지고 그리고 경제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순환이 일어나서 더욱더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장기적으로 우리 미래를 위한 방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송 분야에서는 수소차, 선박, 열차, 드론 이렇게 있는데 지금 수소차 보급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용, 가정용보다는 지금 발전소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판을 키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좀 전에 했는데, 자 그러면 신문 기사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찾을 수 있느냐. 서울 수소차 보조금 3,350만원. 자 그렇지만 충전소는 고작 3곳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차값이 이렇게 싸면 뭐해, 충전할 데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수소차를 이렇게 싸게 보급하려고 정부가 보조금을 많이 주는구나, 충전소가 이것밖에 없는데 그게 잘 될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 수소 충전소를 많이 보급을 하겠죠. 지금 엄청나게 짓겠다. 지역 거점별로, 그리고 수요가 많은 쪽을 중심으로 지금 100개 이상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충전 인프라가 많이 생겨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공공기관은 전부 전기차, 수소차를 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업들에게 수소 발전소를 만들고 지금 수소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전이 수소로 만든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지금 법 개정을 했고요. 자 그래서 2022년 수소 전력 의무 구매 의무화, H노믹스 속도를 낸다 하면서 지금 수소로 발전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할당량 이상 구매하도록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표는 보면은 그냥 수소차, 연료전지 수소 공급이 지금 향후 계속해서 늘어날 거다 이런 것들은 나타낸 거고요. 자 중요한 것은 많아지면은 가격도 떨어지면서 더욱더 경제성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소 에너지는 어떻게 생산이 될까? 사실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래도 우리가 한번 수소 경제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수소 에너지라는 건 이 H2 수소와 그 다음에 O2 산소의 결합으로 에너지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소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연료전지통에다가 수소를 공급을 합니다. 자 수소가 이렇게 들어오죠.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서 화학 촉매 반응이 일어납니다. 화학 촉매 반응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수소 전자가 떨어져 나와요. 이 수소 원자는 이쪽으로 지금 연료극을 통해 가지고 전해질을 통과해서 산소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산소 쪽으로 넘어가면 H와 산소 2가 만나 가지고 물이 되어서 흘러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남아있던 전자는 이렇게 밑으로 흘러나오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연료전지의 촉매 반응이 일어날 때 이 전해질 그리고 연료극과 공기극에 들어가는 물질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소 에너지 생산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품은 바로 멤브레인 막입니다. 아까 전에 좀 전에 봤을 때 이 멤브레인 막이라는 게 여기 전해질 부분에 이 연료전지의 중간에 위치해서 수소를 이동시키면서 전자를 걸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 멤브레인 막이 상당히 중요하고, 중간에 전해질 막 그리고 연료극, 공기극, 기체 확산층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소가 이렇게 통과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이 멤브레인 막과 관련되는 기업들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이 멤브레인 막이 핵심적인 부품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고온형이 있고 저온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저온형 중에서도 PMFC와 그 다음에 PAFC 이 두 종류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종류에 집중을 하는 이유는 이 PMFC는 바로 수송용, 수소차에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PAFC는 지금 발전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도 보면은 고온형에도 발전형이 있지만 일본과 미국 기업들이 선도를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두산 퓨어셀에서도 SOFC 발전을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PMFC는 수소차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독일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도 수소차 지금 보급률을 높이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화면상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매년 성장률이 53%에 이르는 매우 빠르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소 연료 에너지는 중간에 많은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촉매도 들어가고 막 같은 것도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또 수소 산업에 연관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기차에 2차 전지 배터리가 있듯이 수소 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과 그다음 부속품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MEA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 MEA에 들어가는 전해질 막에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이 상하프론테크라는 기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코롱 인더스트리에서는 2022년부터 양산을 할 계획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가면은 우리나라 두산 퓨어셀이 있고 S 퓨어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스택에 비나텍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이런 것만 있으면 되느냐? 수소를 충전하고 또 수소를 옮겨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활용되는 기업으로 수송과 관련해서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소 충전소 건설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그 외에 충전소 관련으로는 광신기계공업, EM솔루션, JNK 히터 이렇게 있는데, 어쨌거나 효성중공업이 1위 사업자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수소와 관련해서 여러 인프라들, 수소와 관련해서 밸류체인에 여러 기업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사실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기업들이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대기업 이름을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충전과 관련해서는 효성그룹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자, 그리고 활용면에서는 두산과 현대, 그리고 좀 낮은 기술로는 S퓨어셀, 그리고 생산면에서는 JNK 히터, 덕양과 같은 고요. 자, 그리고 저장 운송과 관련해서 하나케미칼, NKC, 일진복합소재, 덕양과 같은 기업들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소개를 못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을 정지해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은 수소 경제 지금 어느 정도 왔느냐, 어느 정도 수준일까?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수소 경제 이제 제품 테스트를 지나서 유년기로 진입하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1단계가 끝나고 이제 2단계 초입에 막 들어왔지 않나. 그래서 이제 서서히 시장이 커지고 발전을 하면서 성인식을 거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몇 년 뒤에는 이제 성인식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장이 커지는 고성장 단계가 오지 않을까. 그게 한 2, 3년 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정점을 찍겠고, 그 이후로는 이제 시장이 충분히 커지고 기술의 상향 평준화가 되면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 영상을 통해서 수소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리포트나 관련 책을 읽어보는 것을 권하고요. 자, 수소 에너지 시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에서도 판을 키우고 있다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최근 수소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관련 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최근에 오르는 주가를 보면서 이 금요 리포트 수소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어야 됐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었고,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미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지만 더 많은 기회가 앞으로 펼쳐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ESG, 친환경, 자, 이런 것들 투자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화두라는 점 생각을 하면서 투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좋습니다. 지금 친환경 타이틀 달고 있는 것들 시장의 주도주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 오랫동안 모아갈 만한 분야가 무엇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한번 친환경 에너지 쪽은 역시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한번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